7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 고용 지표도 좋았지만 차익 매물이 나온 데다 드라기 총재 부정적인 발언이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만 반등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대부분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영국 증시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ECB가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 확대를 기대했지만 기대했던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시장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준금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유로화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상황을 벗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기습적으로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25bp 인하하고 대출 금리는 31bp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정부가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호재와 악재가 고루 등장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7개월 만에 인하됐지만 이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발언은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요국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ECB도 금리 인하에 나섰고 또 여기에 중국도 간밤 깜짝 금리 인하를 결정했죠. 또 뿐만 아니라 영국 영란은행의 부양책까지 호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 오늘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먼저 일단 그 금리 인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EU 정상회담에서 성장론 이런 부분에 그 내용이 필요하다.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그 토의가 됐었습니다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ECB가 금리 인하 카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현재 준용하는 수치 정도에서 드라기 총재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유로존 출범 이후 마의 1% 그 금리 수준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심도 상당히 많았지만 이 벽을 깼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ECB는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를 0.75%로 조정을 했는데요. 집행위원회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 카드가 나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기 하강 우려가 여전하다라는 내용도 밝혔고요. 또한 예금 금리도 제로 수준으로 내렸고 최저 대출 금리도 1.75%에서 1.5%로 소폭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가적인 LTRO 프로그램을 상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 국채 매입 직접 프로그램 S&P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현재 가동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다소 실망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또 유로존 출범 이후 기준금리가 1% 미만으로 내려간 것도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시장에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건지 시장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금리 인하는 예상한 만큼이 나왔지만 그 외 프로그램을 시장에서 이제 투자가들이 기대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그 기대만큼의 내용은 인색하게 나왔다라는 것이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TRO 프로그램이나 유럽의 국채 시장에서의 ECB의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투자가들의 좀 실망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다소 불안하게 다시 앙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임 장클로드 트리스의 ECB 총재에 이어서 새롭게 들어온 이탈리아의 드라기 총재가 물가보다는 성장과 고용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금리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ECB의 금리 인하 카드는 이 정도에서 투자자들이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도 어젯밤 깜짝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이미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시장 어떤 전문가들도 중국에서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했고 또 인하 배경은 어떤 것인지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중국의 내부 연구소들도 빨라야 8월 정도에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ECB는 뭐 예상된 수치만큼 나왔지만 전격적으로 한 달 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가 중국 인민은행에서 나왔다는 것이 시장에 더 현재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인민은행은 지난 6월 7일 날 25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 꼭 한 달 만에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뽑아 들었는데요. 대출금리 31bp를 내렸고요. 예금금리도 25bp를 내렸습니다. 이 대출금리가 31bp 내려간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민은행이 내린 대출금리 인하폭으로는 최대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의 기준선은 1년 만기 기준으로 6%가 됐고요. 예금금리는 3%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대 차는 현재 딱 2배를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부터 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온 것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현재의 인민은행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중국 정부가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부분의 리스크를 매우 심각하게 현재 고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2월과 5월 지준율 카드가 50bp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2달 만에 2번에 걸친 금리 인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는 있다면 한 번 정도 지준율 인하 카드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개연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도 그렇고 ECB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여기에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추가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다지 큰 부분은 아니었지만 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시장 친화적인 흐름으로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는 0.5% 현재 수준을 유지했지만 양적 완화의 정책으로 채권 매입에 500억 파운드를 추가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영국 증시는 이 양적 완화 카드 때문에 소폭 상승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런 영란은행의 양적 완화 카드가 영국 증시에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양적 완화 카드를 통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도 500억 파운드가 증가된 종전 3,250억 파운드에서 3,750억 파운드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ECB가 금리 인하 카드를 비교적 인색하게 꺼내는 반면 영국은 이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현재 양적 완화 카드를 잘 사용하는 선택적인 여지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주 목요일이면 미국 쪽에서도 고용 지표가 발표되죠. 이날은 특별히 호조세를 이어갔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신규 수업 수당 신청 건수 네. 이게 한 달 동안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반전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의 경기 지표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겹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고용 지표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수업 수당 신청 건수가 37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주 대비 14,000건이 내려왔습니다. 예상치인 38만 5천 건보다도 확연하게 현재 떨어진 수치가 나왔는데요. 4주 평균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38만 7,250건에서 38만 5,750건으로 전주 4주 평균은 500건 하락했지만 이보다는 크게 하락한 수치가 집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ADP사가 집계하는 6월의 민간 고용 수치도 예상치인 1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6월 수치가 17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호주세를 보였습니다. 6월 해고자 수도 5월보다는 상당폭 현재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이 오늘 나온 경제 지표에서는 약간의 반전 무드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간밤 그리스는 트로이카와 추가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리스가 구제 조건 완화 요구를 철회하겠다. 즉 기존 방안을 그대로 준수하겠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배경은 네. 현재 그리스가 가용현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밉보일 경우에 자금 흐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리스크 부담을 현재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현재 구성된 연정에서 그간 구제금융 재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상당히 누그러진 그런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EU와 ECB, IMF가 5일부터 그리스에 대한 실사를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어제 라가르드 총재가 그리스의 구제금융 재협상은 현재 분위기로서는 탐탁치 않다라고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재무장관으로 현재 취임한 야니스 스토라나스 재무장관은 트로이카 협상에서 현재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추가적으로 긴축 재협상 요구를 꺼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재협상 테이블이 이달 말쯤에 트로이카와 한 번 더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파악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가용현금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현금 확보 이후에 긴축 재협상의 카드를 빼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아일랜드가 구제금융 이후 첫 국채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신뢰를 회복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네, 어제 이 말씀을 조금 네. 드렸죠. 예, 그 결과치가 오늘 이제 나왔습니다. 5억 유로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을 테스팅하는 정도의 수준의 규모라고 보겠습니다. 3개월물이고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응찰률이 2.8배로 나왔고 낙찰금리는 3개월물인데 1.8%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일랜드가 자본시장에 복귀하는 부분이 현재 가능한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아일랜드가 이렇게 긴축 이행을 잘 이행을 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복귀한다는 것은 그동안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르켈 총리가 강조한 긴축 이행 외에는 특별한 위기 해법이 없다. 이런 점에서 아일랜드가 우등생으로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그리스에게는 반면 교사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과 주요한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교보증권 김학현 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재는 참 많았지만 이 드라기 총재 발언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줄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드라기 총재 발언 자체가 일단은 하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장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호조는 많았습니다. 호재 자체는 많았는데 각국 일단은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카드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든다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 민간 부분 고용이나 그리고 신규 수급 추당 청구 건수 자체가 호조를 나타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일단은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약간은 호조세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 자체가 좋게 나타났다는 말은 일단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관망의 심리가 조금 강하지 않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비춰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부분은 이때까지는 기대감으로 만약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실적에 조금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직 뭐 석유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적을 한번 확인하면서 옥석을 가릴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전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를 유지를 하셔도 괜찮은 시점이고요. 대신 종목군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금은 20%. 그래서 항상 리스크의 관리에 중점을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코스피가 올라왔지만 거의 관망 심리가 강했었죠. 사흘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는 동안 상승률은 모두 합치면 1%대 미만의 그런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거래대금이 네. 최근에 좀 올라왔었는데 다시 이제 3조 원대 중반 정도로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간의 순매수가 9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시장은 강보한 마감을 했지만 시장은 조금씩 위축되는 이러한 양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간은 순매수 규모를 다시 늘렸습니다. 1,860억 가량으로 전전일에 대비해서 그 약 2배 가량 이렇게 순매수 금액을 늘렸지만 최근에 이 집중적으로 강하게 순매수한 그 주체가 이 투신과 기금공제거든요. 근데 이 투신과 기금공제 같은 경우는 순매수 규모로 오히려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기간의 순매수가 크게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이 한라공조의 공개매수 영향인데요. 이 한라공조의 공개매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작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한 2% 정도 되는 수익률을 찾기 위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한라공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라공조 한 종목만 매수한 금액이 거의 900억 전후에 달하니까 실질적으로 기관의 순매수는 전전일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강하게 이런 반등을 보인 그 업종 같은 경우도 여전히 예전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었던 낙폭과대 인프라주들, 그러니까 뭐 화학이나 기계라든가 뭐 건설 이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질적 성격은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 거래대금의 감소가 일어나면서 점진적으로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좀 어땠습니까? 거래소는 아까 이제 그 기계나 화학, 뭐 건설 이런 업종 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계업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한라공조 외에도 이제 두산인프라코 같은 종목이 2.36% 강세를 보였는데 이 외국인 순매수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호석유나 LG화학, 호남석유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제유가가 4~5%대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였고, 우리투자증권의 업종 매수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투자증권은 뭐 상당히 그 장문의 리포트를 발간을 하면서 그 호남석유와 국도화학을 탑픽으로 선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한미 FTA 수혜가 온기로 반영되는,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절반 정도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기부터는 용기로 반영되는 실적이 그 발표가 조만간 이제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 뭐 금호석유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금호석유 같은 종목이 PBR 대비 ROE의 그 매력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속적인 이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약세 업종은 전기, 가스 업종과 통신업종이 경기 방어적인 이러한 업종들이 담당을 했는데요.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맞으면서 2.1%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이 단기적으로 이 통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SK텔레콤과 KT 많이 올라왔는데 시장 안정에 따른 이 통신주에 대한 기관의 매도세 뭐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업종과 약세업종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기관의 시각이 여전히 그 낙폭과대 업종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또다시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 역시 3조 원대 중반 정도로 내려오면서 이 추가 상승과 조정의 갈림길에 서 있는 양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본다면 낙폭 과대였던 이 건설과 기계, 화학이 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먼저 테마주 들어보시면요. 일단 정치인 테마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김두관 도지사 테마주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경남도지사 퇴임 하루를 앞두고요. 어제는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주를 보실 때요.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인맥 관련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후반기죠. 하반기로 될수록 이제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정책적인 부분이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원전에도 그랬고요. 항상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연동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가는 종목이 정말 정치인 테마주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맥적인 관련주는 주의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번 보시면요. LG 디스플레이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6일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왜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까지 오르냐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애플의 소형 아이패드 태블릿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런 부분 자체가 약간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있다는 거, 그런 점도 좀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다음에 유프렉스라는 종목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FPCB 판을 만드는 회사죠. 그런 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전될 것이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는 상한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는 일단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 자체가 실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약간 한 번씩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IT 부품 쪽의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자체에 한두 종목 정도는 넣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풍력 발전주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태양광주가 조금 많이 큰 상승을 했었죠. 지금은 또 이제 풍력 발전주로 약간은 테마가 조금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도 일본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의 풍력 발전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투자 의지를 표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펀드도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에너지 관련주 쪽에 좋은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어제장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김학현 부장님,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 정리해 주시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 쪽에서는 뭐 KT라든가 우리금융, 삼성중공업, 기아차, 한진해운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는 뭐 삼성중공업, 네. 자동차에서는 기아차, 해운 쪽에서는 한진해운 이런 전반적으로 업종 탑픽주 중심의 매수세를 보인 반면에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한라공조, LG디스플레이, 뭐 KP케미칼, 대우조선해양,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로 했는데요. 특히 한라공조에 대한 매수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900억 가량 되면서 이 작은 차익을 먹기 위해서 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양상들.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뭐 그 외국인들보다는 덜 공격적인 그 상당히 자신감 없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라든가 KP케미칼,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모두 이제 업종 2등주 혹은 업종 후발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업종 2등주 후발주를 공략한다는 것은 시장의 윗방향에 대한 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리스크가 좀 크게 큰 리스크를 짊어진 그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순매도한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관이 한라공조를 대량 매수할 때 외국인들은 또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 상위에는 그 한라공조, 미래산업, 후성, 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는데요. 이 외국인 매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한라공조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매도했는데 네. 약 2% 정도의 확보된 그 단기 차익을 벌이고 또한 그 미래산업이나 후성 뭐 이런 중소형주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뭐 업종 2등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또 기관이 순매수에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 그 순매수와 순매도 동향을 보면 거의 뭐 그 크게 상반된 이러한 양상들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금융지주 쪽들을 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이 변동성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닌데 네. 이 화학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화학주들이 급등을 했고 이 금융지주 쪽을 집중적으로 또 매도를 하면서 금융지주 쪽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또 뭐 KT나 SKC 뭐 이런 그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도 또 그 집중적으로 좀 매도해 나가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양상들은 외국인들의 동향은 전반적으로 좀 자신감 있는 이러한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고 기관의 모습들은 뭐 상당히 위축된 이러한 양상들을 좀 보여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향을 본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침착하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흥분된 이러한 양상들을 보여나가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침착한 지금 외국인의 거래 동향을 좀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쪽에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되는 매매 패턴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은 어땠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닥 일단 매매 상위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상위 종목부터 한번 보시면 일단 메디포스트, 그리고 업트론트, 그리고 위메이드, ANC 바이오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종목 보시면요, 컴투스나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한빛방송, CEO 오쇼핑 같은 종목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메디포스트가 외국인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디포스트라고 하면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제 관련주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종합병원 쪽에서 이제 실수를 했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저점 자체에서 어느 정도 하방의 경직성이 유지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한 번에 큰 거래량이 두 날 있었습니다. 이틀 거래 연속 거래량 자체가 많이 들어오고 난 다음 지금은 약간은 경직된 분위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세로 돌아서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크게 보신다면 일단은 밑에서 하방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 추세로 변하는 지금이 초입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만큼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거는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코스닥 매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OCI 머티리얼즈라든지 광림, 그리고 유진테크, 그리고 성강밴드 같은 종목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CJ ENM, 그리고 네페스, 그리고 테라세미콘,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들이죠. 그 중에서 CJ ENM 같은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대주주 구속 수사 소식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를 보실 때 일단은 재무 건전성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점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한번 챙겨서 한번 보시자. 그래서 기관이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동안에 접근을 좀 하시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조금 관망의 심리로 한번 쳐다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동향도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욱이 또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된 날입니다. 두 분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학현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지금 삼성전자의 그 시장 컨센서스, FM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시장 컨센서스는 약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네. 6조 6,70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불과 한 1, 2개월 전만 해도 이 삼성전자의 컨센서스가 7조 2천억 수준에 맞춰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갤럭시 S3에 대한 그 하드웨어적인 뭐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140만 원에서 좀 첫 번째로 끌어내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뭐 6조 원도 영업이익이 6조 원도 힘들 것이다. 막 이런 루머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은 뭐 그 6조 원대로 내려온다. 7조 2천억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알려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뭐 6조 원도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만 감안한다면 뭐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이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수치의 기준은 한 6조 5천억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한 6조 5천억 이상만 나와준다면 뭐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상황은 충분히 그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이미 이전에 가졌던 어떤 6조 원도 깨질 거라는 실망감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뭐 그러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한 6조 5천억, 6천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그 이상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다시 뭐 좋아지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뭐 상당 부분 또 상당한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망치는 좀 7조에서 6조 원대로 줄었는데 그렇다면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근데 네. 지금 상황으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2분기에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 글로벌 증시를 자체를 한번 봤을 때는 그래도 영업이익적인 부분을 볼 때는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일단은 그만큼 악영향 자체를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만큼 공포 국면으로 작용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IT 부품 같은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그만큼 지금은 상승 방향을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냉랭하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선방을 했다는 시각으로 한번 쳐다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애플이 신제품 발표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2분기에도 반사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높아진 것도 삼성전자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발표 후 주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론 전문위원과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부장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또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장 어떤 종목의 이슈를 보였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유가의 급반등과 관련해서 이제 석유화학 업종의 이제 반등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 네. 과대 뭐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그러한 종목들이 좀 반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LG화학이라는 종목이 어제도 좀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LG화학을 좀 보자면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소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아니면 혹은 좀 비슷할 수준 이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업황상 석유화학 사업부 자체가 시황이 좀 악화가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감소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 전자소재 평광판이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부분에서도 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사업부의 어떤 감소분을 조금 상쇄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조금은 전분기와 좀 비슷할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일전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7일 날이었죠.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서서히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또 기술적으로 중국에서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됐죠.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화학업종에 어떤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또 봤을 때 르노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인데요. 배터리 공급선을 당초에는 이제 AESC라는 닛산 쪽에 닛산과 애니시 합작사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LG화학 쪽을 변경할 계획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성사가 좀 된다면 올해 이제 중대형 전지 중에서 르노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30% 정도 수준까지 좀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실적적인 향상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기금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기관의 수급이 좀 지속되는 점, 이런 기금의 어떤 투자 성향을 좀 봤을 때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바닥 국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한 2달 정도의 어떤 좀 바닥 구간을 가지지 않았나 이러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그러한 모습입니다. 매수가 접근을 좀 하자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만약에 오늘 상승 출발한다면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실 것을 좀 자제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 이하에서 31만 원 혹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30만 원까지도 뭐 접근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35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0만 원 혹은 21선 기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유가 반등과 또 중국발 호재로 추가 상승 기대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음에 이제 살펴볼 종목은 전일에 이제 한라공주 공개 매수에 따른 상장 폐지 이슈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관심을 좀 받게 됐었는데요. 현대위아라는 그런 큰 종목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SL이라는 종목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이 사실은 이제 한라공주라는 그 종목 자체가 시총이 거의 3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종목들을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되고 나서 그렇다면 그 3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자금, 자동차 포트폴리오에서 자동차 그 섹터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그러한 자금이 이제 어떤 관련된 다른 자동차 부품주 이쪽으로도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SL이라는 종목은 상당히 우량한 기업인데요. 사업적인 부분을 보자면 사실은 이제 그 헤드램프 쪽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헤드램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조향장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기아차 그리고 한국 GM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자면 70% 넘는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최근에 이제 신사업 부분으로 인해서 뭐 사각 경고 시스템이라든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바로 차량의 어떤 전정화 부분이죠. 이런 전자장치로서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점점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좀 성장이 좀 가능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 법인들, 미국 법인도 지금 흑자가 전환이 된 이후부터 실적 회복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인도 법인도 마찬가지 실적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 법인 이런 쪽에서 사업이 계속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2분기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호조세를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어떤 매수세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동사의 어떤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22,000원, 22,500원.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서도 뭐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L까지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이 투자 보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대만에서 1차 협상을 마쳤고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손 의료보험료를 3년에 한 번 조정하던 것을 매년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및 향후 감독 방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은행 자영업자 대출은 164조 8천억 원으로 1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키로 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대만과 투자 보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대만과 투자 보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중국 성향인 마잉주 대만 총통 집권 이후 양안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인 데다 한국과 대만 간 교역량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중국도 반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체결되면 지난 1992년 한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약 20년 만에 우리나라와 대만 간 경제 채널이 복원되는 것으로 사실상 경제 수교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날 외교통상부와 새누리당 등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6월 대만에서 한국, 대만 투자 보장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했는데요. 2차 협상은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투자 보장 협정은 양국 기업들이 상대방 국가에 투자하거나 진출할 때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호틀입니다. 투자 보장 협정을 맺으면 상대방 나라의 업체가 현지에서 활동할 때 각종 재산권 보호와 내국인 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익 송금의 자유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만과의 투자 보장 협정 체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교육 규모가 상당한 데다 대만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인데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 자유무역 체결했기 때문에 대만 업체들로서는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이들 국가와 FTA를 맺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대만 정부가 우리 측의 투자 보장 협정 체결을 먼저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실손 의료보험 갱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보험료 인상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보이는데 이 변경 배경과 함께 보험사들의 입장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최근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손 보험료를 3년에 한 번 조정하던 것을 매년 조정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오는 13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께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9년 많이 팔렸던 실손 의료보험이 올해 가입 이후 3년째로 접어들면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돼 최근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데 따른 대책인데요. 당국은 1년 단위로 보험료 갱신이 이루어지면 보험료 인상폭을 두고 고객들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처럼 매년 보험료가 조정되면 당국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즉 MRI, 특진 등 건보에서 지원되지 않는 의료 비용인 비급여 부분이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손보는 데 개선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연체율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자영업자 대출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및 향후 감독 방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은행 자영업자 대출은 164조 8천억 원으로 1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44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의 순이었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자영업자 대출은 6조 3천억 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6천억 원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를 보였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조 1천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0년 5조 원대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증가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1사분기 증가액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제한한 데 따른 풍선 효과에다 올 들어 은퇴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이 크게 늘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더니 올해도 증가세가 지속돼 적정 대출 수준을 웃도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5월 말 현재 자영업자 연체율은 1.17%로 지난해 말 0.80%보다 0.37%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일정이 나왔습니다. 경선 캠프 정책 라인도 구성을 모두 마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상일 캠프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면서 각계각층 국민들이 다니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타임스퀘어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와 유세를 벌였던 장소입니다. 당시 다양한 계층과 나이대의 시민과 허물없이 접촉할 수 있었다는 내부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경선 캠프의 정책 라인 진용도 갖췄는데요. 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을 비롯해 다수 인사가 합류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완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삼성 출신인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여기에 합류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 부회장의 경우 신라호텔, 삼성시계,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삼성물산 회장을 차례로 지냈는데요. 정치권 입문 이후에 국가미래연구원에 합류하면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